네, 국내에서 제기됐던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설에 대해서 북한이 재차 비난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무산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실타래가 또 꼬여가는 모습인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북한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설이 잇따라 제기가 됐는데 북한이 명예훼손이다, 정치적 모략극이다 지금 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같은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북한은 이제 그런 류의 비판과 이제 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명예훼손이다, 또 네. 인권 모독이다, 모략극이다 이렇게 이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용어를 총동원한 것이 과거의 어떤 망명설보다는 보다 강화된 수준의 비난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북한 고인사들의 망명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이 망명설과 관련된 우리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지만 즉각 또 공개 어떤 반박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승원 상장 이제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는데 우리 통일부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네.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라는 이제 막중한 중책을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합참 차장인데. 근데 뭐 건설 공장에서 그 북한군을 건설 현장에 많이 동원하잖아요. 지금 마식령 스키장에서 현장 지휘하고 있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예. 물론 사진이나 그런 걸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로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는 39호실의 뭐 간부, 또 그 박승원 상장 말고도 박재경 대장 이름도 나왔는데, 네. 박재경 대장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군 장성은 해방 이후에 한 명도 넘어온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없고, 그리고 39호실도 중간 간부지 뭐 최고위급 간부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 고위 관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누구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할 때 좀 더 어떤 하드 팩트라 그러죠. 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좀 보도를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추측 보도 아니면 이 정보가 아니라 첩보 수준의 그 보도를 가지고 이걸 사실인 듯이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게 어떤 일종의 좀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북한의 탈북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좀 늘었고, 네. 그 급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급이 넘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최고위급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박승원 상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만약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진이나 어떤 영상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사고의 추이에 의하면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게 그런 이 자료 화면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는 이제 일말의 의혹은 있습니다만은 네. 북한에서 정부 북한 이제 공식 창구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그 사람이 현재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탈북 망명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가 바로 반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아니다, 이러이러한 경로로 온 건 맞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 보도의 허위 실체를 우리가 폭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직접 거명해가지고 탈북 사실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인물들의 네. 국내 탈북과 관련된 보도는 우리 국내 보도가 잘못된 보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최고위급 간부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39호실 간부가 망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걸 의식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현지 시찰에서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거든요. 네. 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을 노출시켰을까요? 전일춘은 2010년에
김정은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인 39호 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나이도 뭐 그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아주 측근에 속하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자주 등장시키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1년 7개월 만에 바로 옆에서 글을 받아 적는 모습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39호실을 비롯해서 뭐 김정은이가 직접 했다는 얘기로 튀다 이제 보위부까지 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뭐 보위부에 간부 하나도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김정은의 입에서조차 이들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인 보위부까지 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 그리고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등장시킨 거라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왜 탈북을 하냐? 그건 김정은 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일꾼들이 지금 외화가 지금 상당히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남북 간의 거래도 개성공단 빼놓고 다 중단됐잖아요. 그 다음에 북중 관계도 과거보다 못하죠. 뭐 일본하고도 뭔가 올 것 같은데 별로 온 거 없죠. 러시아도 뭐 그냥 말만 있을 뿐이지 뭐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으니까 결국 비자금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 모아서 빨리 보내라라고 하는데 이 해외에서 갑자기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런데 뭐 자기 고모부도 처형하고 인민무력부장도 처형 내지는 숙청을 한 상태니까 이거 할당량을 못하면 나도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김정은이가 이런 걸 막으려면 할당을 좀 줄여주거나 좀 관용을 베풀거나 그런 상황이면 좀 덜 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니까 자기가 다 일으킨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이탈이나 동요를 만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킨다면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전일춘 이렇게 현장 지도하는 것을 보내줬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 상장 이런 사람들은 인물은 보내주지 않았지만은 부인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은 군 최고위 현직 장성이에요. 예. 3스타. 예. 그리고 한 사람은 38호실, 39호실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군과 비자금 관리하는 39호실은 김정은 체제의 보위의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기관에 고인사를 등장시키고 망명사실을 부인한 것은 이것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주는 기관이 앞으로 계속 흔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체제의 와해 현상으로까지 해외에서 보도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북한 내부로 다시 유입될 경우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 과정에 상당한 자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일춘이를 실제 등장시켜갖고 이거 봐라. 나를 수행하고 직접 메모까지 적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비자금 관리하는 기관 요원들의 사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이것을 뭐 무산시킬 수도 있다. 뭐 북한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들어선 이후에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특성은 어느 하나도 김정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장평화공세, 이중평화공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큰 대화의 제의다.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직접 이호 여사를 방북 초청했는데 네. 초청하자마자 우리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면 방북이 안 될 수도 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본다면 언제라도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이호 여사의 카드가 전혀 김정은 체라든가 남북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라도 저는 무산시킬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체로 저는 이호 여사 건강만 허락하면 가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나 이제 그들로서도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이제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를테면 그들이 이제 지금 내놓은 명분이라고 하는 거 빌미가 뭐냐면 평양 순환공항 최근에 새로 이제 크게 개축했잖아요. 네. 기존 공항보다 몇 배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 선전하고 싶었다 그런 우리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트집을 잡았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희 여사 방북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가능한 가시는 쪽으로 해드리겠다니까 예. 마치 우리 정부가 안 보내드릴 수도 있다는 걸 가지고 개입한다. 우리 정부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걸고 들어섰는데 그거는 향후에도 우리 언론들이 이희 여사 방북과 관련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냥 길들이기 하는 거고 이렇게 일단 한번 장막을 쳐놓음으로써 만약에 사태가 급변해 가지고 취소해야 되겠으면 그 빌미를 여기다 갖다 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이 방북 시기를 광복절 한 열흘 전에 방북하시라고 하는 거는 마치 지금 남북 관계 안 되는 것이 우리 정부 때문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희 여사도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도 하고 그러는데 네. 도대체 남한은 뭐냐 이런 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비행기로 지금 오시라고 하는 것도 비행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적 체제를 악용하는 건데 이 김대중 센터는 이를테면 야당 측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비행기니까 꽤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정부가 누구는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정부가 또 개입한다고 북한이 그걸 시비 걸어서 또 여기에 트집을 잡고 들었을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북한이 그것까지 과연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그걸 미리 이제 다 진단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네, 북한이 계속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트집을 잡고 북한은 원래 쓸 그런 수 있다. 존재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셨는데 또 그 북한 선언 송환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3명까지 모두 돌려보내라 지금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아서 우리 귀순 용의를 표명한 사람 중엔 한 명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이분들이 조난을 당해서 왔다기로서니 공정한 기회를 줘서 대한민국에 살겠다라고 하면 우린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기 살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이걸 가지고 정면 대결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절차를 갖춰주면 공정하게 제3국 인사를 보낸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남한에 살고 싶어서 안 가는 거라는 걸 확인시켜 주겠다. 네. 이런 정도의 호의를 보인다면 그들의 어떤 도발 빌미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여기가 농약연구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곳에서 탄저균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이분이 그냥 일반 돌아다니는 첩보를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정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네. 여러 가지 그 사용되는 장비라든가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 생물 농약 그런 그 이 제약 회사에서 탄저균을 생산하는 걸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장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 구소련이라든가 다른 중동 이라크 같은 데서도 그런 농약 시설에서 이런 탄저균 같은 거를 생산한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이 지금 현재 생화학 무기를 한 10여 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균 중에 하나가 탄저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미국 그 전문가가 이거는 그 생물 무기 특히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정보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상당히 신빙성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이것이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은근슬쩍 김정은이가 농약 공장을 방문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이런 화생방 무기를 생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거는 복선이 여기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주한미군이 좀 빌미를 줬습니다. 주한미군이 그 탄저균 네. 배달 사고. 그걸 네.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네네. 이게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자기는 핵무기 만드는 거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화생방 무기 이미 5천 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만 탓하냐라는 이거를 일종의 문제시화하는 거를 빌미를 잡은 거죠, 그들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의 전문가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주한미군도 어기는데 우리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은근히 지금 주한미군 사고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네도 갖고 있다는 거를 네. 우리를 위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협박이 상당히 깔려 있는
이런 아주 선전술에 능한 그런 행동에서 나온 거를 미국 전문가가 보고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요. 미국 합참의장 지명자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두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합참의장에 내정된 나의 입장에서 보면 네. 합참의장이라는 것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전반적인 안보 위협중이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국내의 모든 전문가들이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한반도에서의 최고의 안보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히 핵미사일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전작권 전환을 연계시켜주는 결정적인 동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태세의 핵심은 바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그런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 위협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한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현실을 평가해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억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려고 한다면 현재 미 정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를 통한 억지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장기로 추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사드의 배치를 염두에 둔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다. 예. 특히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 주한미군 고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공론화되는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그 연장선에서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이 시캐스터 미 연방 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본격화됩니다. 이 미군 병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한미군 병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세계적으로 미군의 어떤 병력 감축은 이제 되는 추세지만 네.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도 이제 새로 생산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은 상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캐스터는 시작되지만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국방 예산이 조금은 감축되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감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을 동아시아 중시 전략이라 하잖아요. 피벗 투 에이시아.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킨다는 건 자기네들의 세계 전략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이 조금 축소한다는 거를 미리 상정은 해보고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미군을 감축시키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주한미군은. 네. 왜냐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은 쉽게 감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짧게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감축의 대상은 주로 육군에 집중돼 있다. 예. 육군의 감축은 전 세계 전략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감축되는 육군의 전략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신에 해 공군에 대한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시캐스터에 의해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숫자가 조금 감축된다 하더라도 네. 전반적인 주한미군의 한미 연합자산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관련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